예, 예상대로 시끌벅적했던 첫날 국감이었습니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벵갈 고양이까지 등장시켜 동물 학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늘 인적 쇄신을 맡을 조강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공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이 두 분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감, 첫날 국감 네네. 많이 기대하셨죠? 네. 예,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 좀 다뤄보도록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국감이라는 게 많은 이슈를 받게 돼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증인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한 번에 다 본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런 첫날부터 네, 앞으로 뭐 어떤 모습이 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예.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에 해서 두 번째지만 실질적인 국감은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 제법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갈 줄 알았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해프닝성 얘기가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출석했던 증인들의 그 태도나 답변보다는 오히려 질의하는 의원들의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네티즌들 의견들이 많은 거 보니까 예년과 같이 또 올해도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는 그런 국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날 들었습니다. 첫날 몸풀기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네. 가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좀 의미 있었던 상임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던 외교부를 상대로 한 외통위 국감. 네. 앞서도 저희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두 분께는 정치적인 의미를 좀 해석해 주세요.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음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의도된 거 아니냐 아니면 사전에 뭐 각본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팩트에서 좀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오이사 조치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관광객 피살 때문에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팩트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의도된 발언이요 사전에 조율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비정치적인 비외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 지리자가 거예요. 이해찬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하더라도 얘기가, 예. 만약에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됐다 그러면 아마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얘기를 했겠죠. 아마 이게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율이 됐다 그러면 예. 미국과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엔의 제재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남북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뭐 의사 조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간단히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 정치적인 수사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발언을 했을 텐데 예. 바로 이제 돌직구 발언을 해서 바로 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전 조율된 발언은 아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정도 되는 이제 급이 사전에 장관들하고 이렇게 발언을 조율하고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외통위 국감 위원들이 한 2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선수가 워낙 높아요. 네. 이 강경화 장관이 많이 긴장을 했을까요?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숙하게 대처했다. 뭐 이런 충분히 부분밖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예. 장관의 답변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더라도 저는 이해찬 의원님 말씀은 이해찬 대표의 질의는 다분히 의도된 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에 그 좀 전에 저 앵커 말씀 주시고 질의는 현대 의도됐다. 예. 네,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강경화이 너무 그 경직된 상황에서 긴장한 상황에서 일종의 천기를 누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고위 당정청 회의도 많았고 이해찬 대표하고 강경화 장관이 평양도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따로 얘기할 시간이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이 그게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분위기라 혹여 착각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강경화 장관 주변에 보좌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외교부에서 좀 체크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요 답변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예. 일단 첫 번째 통화에서는 그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강 장관이 분명히 숙지를 못하고 아마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이 또 하나 있어서 그 주변에서 보좌 기능이 좀 에러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어제 일본 니혼 게자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 처음에 답변할 때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고 답변을 했었다라는 또 국회에서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강경화 장관이 여전히 조금 1년 이상 지금 장관 하시는데 약간 그 겉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밑에서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이해찬 대표하고의 질의응답에서는 다소 제가 의도된 질문에
긴장하신 장관이 천기를 두서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국무부에서 우리 외교 문제라든지 이걸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 문제에 대한 뭐 제재 완화라는 이런 거는 이제 통일부에서 주로 하거든요. 근데 또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외교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원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지 특히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는 또 군사적인 문제는 이게 어찌 보면 또 국방부 관할이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미국이 문제 삼는 거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외교부 장관이 또 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좀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할 때는 국무부가 합니다. 군사적인 부분 통해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세분화돼 있어서 그런 부처 간의 협의는 좀 더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국감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충돌이 굉장히 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제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정말 좀 집단 퇴장하는 사안까지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법원장이나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 지금 잘 길을 잡아놔야 향후 있을 수도 있는 또 우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익보다는 놓친 게 더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분히 기싸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잖아요. 여상규 위원장이 그러면 그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인사말을 할 때 그럼 그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하게 하자라는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단 초반에 파행을 한 거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지나치게 너무 대법원장과의 각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저는 오히려 약간 본질을 약간 비켜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법원이 이중잣대 아니냐. 특히 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는 사실은 영장이라는 건 그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평온을 이유로 기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어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했던 말을 못 지키고 있다. 사법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여야 입장에서는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야당도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운영비 부분은 아마 관례상 좀 써왔던 것 같은데 금액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백만 원 정도였고 아마 이게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공보관실이라는 게 주로 언론을 상대하는 쪽이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쓴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뭐 관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키지 않고 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자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논란이 이번에 다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각자 주장하는 측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존중할 거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삼권 분립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관련 국감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 답변이 부족하니까 그럼 대통령 나와서 답변하세요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그 국정감사 내지는 국회의원의 권위만을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 14개 상임위에서 이제 또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좀 저희들이 짚어보고 있는데 어제 문광희 국감, 이 손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이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선발했다고 하셔서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성적의 기준을 제가 샘플링을 해온 겁니다. 여기서 A와 B를 한번 선택해봐 주세요.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네, 그 지금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A가 오재환 선수고요. B가 김선빈 선수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요.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봉을 얼마나 받으세요? 저요? 네. 저 2억 받습니다. 그리고 항공비는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비는 무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KBO 관계자한테서 제가 들었는데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점에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선발하는 거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안 게임에서 이 선수 착출 논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 네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그 병역 기피 네네. 관련해서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감장에 야구 대표팀 감독이 선발 등판을 하게 그런 네네. 상황이었는데 네. 글쎄요, 뭐 질의한 의원들의 어떤 그 질의 내용들도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여러 가지가 네네네.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 여러 의혹이 있던 거 결국은 병역 면제를 위한 선수 선발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또 질의할 때는 그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라는 게 맞아야 되거든요. 아까 예. 말씀 나왔지만 사실 국가대표 선발할 때는요. 그 직전 한 3개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하면 컨디션.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직전에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비전도 하고 뭐 평가전도 하면서 선수를 골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질의 중에 이제 작년 성적과 3개월 성적 우수한 사람이 누구냐로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스포츠를 아는 분들은 3개월 성적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질의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제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의혹은 있었어요. 국민들의 의혹도 있었고, 우리 지난번에 하키 선수 선발할 때도 굉장히 그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절차적인 공정성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증인은 세울만 했는데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나왔지만 화면 보고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이나 태도 그리고 답변하는 선동열 감독의 답변 뭐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조금 뭐 주제가 벗어납니다만은 최근에 가짜 뉴스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특히나 보면 우리 손혜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선동열 감독에게 질문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그 본인이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그다음에 여기저기 확인되지 않는 댓글 속에서 나오는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거 보고 아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첫날 선동열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이외에 이제 남은 국감 시즌에 굉장히 좀 화제의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두 분들은 좀 어떤 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좀 모순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 아마 증인을 요청을 하면 한 가지 갖고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예.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모순될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오히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이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를 한 20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골목 상권들을 이제 장악해 나가는 거 아니냐, 골목 상권 죽이기 아니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쪽으로 둘 다 물어보시려고 지금 증인을 부르셨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우열이 가려질지 저는 좀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백종원 대표 이제 나오니까 아마 선동열 감독에 의해서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이 좋은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 향후 보니까 스포츠 문화 부분에서 증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전명규 감독도 아마 증인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 빙상연맹에 온갖 비리들이 있었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귀화 문제로 시끄러웠던 안현수 선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문광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진용 장관도 그 문화장관을 했던 유진용 장관도 증인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그 지난 정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들이 나오고 유진용 장관이 워낙 또 돌직구성 답변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어떤 답변들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어제 국감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감장에 벵갈이죠. 벵갈 고양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두 분은 뭐 동물 애호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글쎄요, 이 김유태 의원이 과연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질문 본래 취지와 이런 이야기를 많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아니었냐라고 봅니다. 뭐 일단은 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틀 동안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객관되는지. 왜냐하면 이 국감장이라는 게 방송 카메라도 많이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고양이들이라는 게 뭐 가정에서 기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카메라 돌아가고 이러는데 우리에다가 며칠 동안 잘 먹였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 보면 동물 학대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게 데리고 온 건데 예. 오히려 동물 학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 처음부터 선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조그만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요즘엔 집에 가면 유일하게 반겨주는 게 이제 강아지밖에 없는데 벵갈 고양이 보면서 저는 그 동영상보다도 스틸컷을 먼저 봤어요. 근데 예. 그 철장 안에 있는 눈을 봤을 때 아우 참 뭐 측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뭐 퓨마가 탈출을 해갖고 그걸 왜 사살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불쌍한 벵갈 고양이를 거기 데리고 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얘기를 할 때 벵갈 고양이가 필요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관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쭉 보면은 무슨 저기 뭐야 그 중금속 오염 때문에 뭐 낙지를 국감장에 가지고 나오거나 뭐 구렁이를 가지고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질문과 그 내용들이 그 연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번도 사실은 고양이만 남았지. 그게 퓨마 혹은 뭐 청와대 NSC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또 국감이 열리고 오늘은 교육부 상대로 국감이 또 열리게 되는데 오늘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아마 교육위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아마 그 교육 대입 정책 관련해서 아마 증인으로 채택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증인한테 물어볼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물론 관여를 했겠지만 예. 그리고 대법관 지내셨고 우리가 김영란법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이게 위상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본다 그러면 교육 정책 부분은 아마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는 게 직접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은혜 장관 인사청문회 시즌 3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미 이제 뭐 시즌 2까지 지났기 때문에 시즌 3가 가면 예. 국민들이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교육 정책, 특히 이제 뭐 방과후 영어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을 언제부터 할 거냐, 예산 예, 문제라든지 예, 어떻게 예. 할 거냐, 이 부분이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정책 위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윤회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 임명이 이제 뒤늦게 됐잖아요. 사실 업무 파악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오늘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 과연 국회의원들을 질의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예전에 국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이런 뭐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교육위원회 오늘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임명됐고 이미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야당 의원들도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 과거처럼 이미 지나간 건데 또 청문회 하듯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 뭐 외통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보니까 그 통일부에 대한 국감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외통위 강경화 장관 발언에 이어서 오늘 통일부에서도 또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부에 대한 국감도 좀 있어서 최근에 고용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 야당이 준비를 많이 했으면 관세청과 해수부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야당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갈지 국민 여러분이 쳐다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교육위 국감 장면 윤해 부총리가 아마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곧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국감 첫날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국회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좀 더 국회가 협조를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판문점 비준 동의안 부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 부분 여러 가지가 네. 좀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이런 뉘앙스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바른미래당이 입장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요.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지금 뭐 어찌 보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 같고요.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소한 7인이 돼야 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6인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항시적으로도 있지만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고 이게 지금 사법체계의 근간을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 전에 이제 국회 추천목이 있으면 야당 추천목이 있고 여당 추천목이 있으면 서로 야당은 야당에서 추천하고 여당은 여당에서 추천하면서 상대방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제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 의원에 대해서 찬성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추천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상대방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아주 하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예. 그걸 굳이 시비 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아마 답답함을 토로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나 일을 하다 보면은 국회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있을 때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그 강한 대통령 제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입법부에서 다 이렇게 인가를 뭐 내지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느껴집니다만은 꼭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이잖아요. 소통 능력인데 최근에 보면은 그 직접 나오셔서 그러니까 평양 다녀오셔서 그 동대문 플라자 가서 말씀하신 거 외에는 그 기자들을 상대로나 국민들을 상대로나 이렇게 직접 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신 기억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야 대표들 청와대 초청해서 가서 식사 같이 나누고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나오면은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런 거 자주 해서 오히려 그런 기회에 저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굳이 저런 그 국무회의 내지는 수석보좌관 회의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치가 될런지 아니면 야당이 더 반발을 할런지 당장 어제 자유한국당 보니까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조강특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부 인사 조강특위 구성이 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외부위원회 전주의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이렇게 좀 전원책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이제 위원이 된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일각에서는 당 내부나 안팎에서도 전원책 변호사에게 약간 이런 것들을 다 맡겨도 되겠느냐라는 의문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당내 사정이나 특히나 그 국회의원들의 공천과 관련한 부분 조강특위가 결국에는 공천과 관련돼야 되잖아요. 당협위원장을 뽑는 거니까 부분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와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 그다음에 뭐 전주의 변호사, 그다음에 이진권 의원, 오늘 발표된 우리 강주원 포항 MBC 사장 이게 면면들이 그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치권 내부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 속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좀 해야 사실은 그 핵심을 찌를 수 있는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뭐 전원책 변호사 하시면 하시고 우리는 국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벵갈 고양이 잘 사려줄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변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현역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내 목에 칼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안 갖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그동안의 이 성정을 보면 난 못해. 도저히 자유한국당은 안 돼. 라고 하시고 그만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라는데 한 표를 더 걸겠습니다. 물갈이 타겟이 특정 계파에 이제 네. 이렇게 치우치면 또 그만큼의 반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 작업에 대해서는. 아니 전원책 변호사님이 발언이 신중하신 분인데 지난번에 김무성 의원 얘기하시면서 대선 그분 뭐 안 건드린다 이러면 벌써 정해진 거잖아요. 본인의 심증을 이렇게 정치를 하시려면 본인의 심증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많은 의원들이 그럼 이분은 제외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김병준 의원 비대위 체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느냐. 다들 지금 아마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년 전당대회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전당대회 되면 이번에 아마 지역위원장 바꿔도
전당대회 때 다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김병전 위원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김병전 위원장님이 이거를 전원책 변호사한테 맡겨서 할 일은 아닌데 어찌 보면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을 이제 맡기는 꼴이라 제가 보기에는 큰 힘 발휘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뭐 우리 변호사이시던 현 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지난 5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징역 15년. 이게 항소 기간이 있는데 이게 내일까지인가요? 예. 내일까지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오늘 중에 뭐 항소 여부를 판단을 할 거라고 지난번에 강원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항소 포기할까요? 뭐 그런 얘기가 저는 들리는데. 기본적으로 항소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예,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제 무죄라든지 아니면 면소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공소장 일본주의 이렇게 공소 기각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공소장만 내라, 딴 건 내지 말고 그러면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공소장이 너무 자세히 썼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는 검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항소할 겁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하면 내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요. 어차피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항소를 안 하면 많은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다스 누구 거냐. 1심에서는 이명박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재판에서 어떤 실익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 면에서 내가 항소 안 해도 검찰이 항소하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항소를 안 하면 다스가 내 거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싫든 좋든 항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재호 전 장관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정치 재판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그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미 항소를 해서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굳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더 굳이 항소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주변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재산 있잖아요. 집 네. 한 채뿐이라고 했는데 네. 그 추징금하고 벌금 그거 다 어떻게 낼 수 있나요? 아니면 항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게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일단 재산하고요. 아마 그 다스의 주식은 아니지만 일부 그 부동산들은 이제 검찰에서 압류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되면 예. 뭐 벌금은 그렇게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대신 한 3년까지 가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추징금은 지금 그렇죠. 이제 80억 정도는 강제로 징수하는 건데 일차적으로는 노현돈 집 그다음에 뭐 다스의 뭐 주식이라든지 지금 부동산이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다스의 공장 부지들을 압류했기 때문에 노현동 집과 공장 부지가 일차적인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